갖고 와야지.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좀 잠깐 갔다 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외국 나갈 때 어디 간다 얘기 안 하고 몰래 갑니다. 왜냐면 제가 다니는 나라가 다 그 공산권 국가들이래 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괜히 뭐 조금 뭐 같지 않지만 조금 인기를 얻었는데 알려진 상황에서 내가 어디 간다고 노출시키면은 저도 좀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말 안 하고 그냥 몰래 갔다 와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거 책을 써가지고 이거 러시아 말로 이렇게 다시 쓴 거예요. 러시아 말로 되게 센데요 마이크가? 그렇게도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러시아 말로 이게 다시 했는데 이거 제가 왜 썼냐면 사실 이거 자원외교 때문에 한 거예요. 네.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어쨌든 차근차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치인들 좀 만나가지고 애들한테 좀 주고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아마 또 조만간 또 나갈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은 어디고 갔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그 카스라테프트 밀약과 부역자들이라고 잡아봤는데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뭔지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우리나라가 그 식민지가 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런데 그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맺어지는 그 과정을요, 우리는 배우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카스라테프트 밀약 그 이야기의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놈들 나쁜 놈들,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국제관계에서 좋은 놈 나쁜 놈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못 챙기면은 그 놈이 병신이에요. 늘 그래 왔어요. 그거를 갖다 못 챙긴다면 나중에 자기 당했다고 피해를 하소연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그 월드컵 경기 때, 내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마라도나가 손으로 쳐가지고 골 넣어갖고 이긴 적 한 번 있었죠. 그래갖고, 그거 나중에 카메라로 이렇게 판명해갖고 손으로 친 거 맞았다고 하는데 마라도나가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신의 손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손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게 게임 경기의 결과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쵸?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알고서 역사를 봐야지 현실을 안 보고 역사를 보면은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역사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라던가 평화 시기의 기록입니다. 그쵸? 여기 경영학과 출신 있습니까? 경제학과나? 그게 보통 마케팅에서 그걸 케이스 스터디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고 실패했던 사례가 있고 한 걸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때에는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요.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그게 원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자기 정당화에 쓰려고 그래요. 자기 정당화.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예요. 우린 착했고 우리는 결백했어. 근데 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 우리가 침략당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 있냐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같은 실수를 안 할 텐데 모든 걸 자기 정당화를 함으로써 자기가 거기서 배움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진짜 그런 역사를.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결과가 보잘것 없으면 자부심 못 느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들 맨날 고대사 역사를 굉장히 크고 멋있게 그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나라가 조그마면은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과거를 화려하게 묘사할수록 지금이 더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정확한 현실 분석이 있어야 되고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페이지가 안 넘어가지? 여기 거리가 멀어서 안 넘어가나 봅니다. 이거 선생님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요?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아요. 이거 혹시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나갔다. 아니요, 다 누르고 있어요.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니면 제 걸로 할까요? 저도 하나 갖고 왔는데.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된다. 접촉 불량이 안 나오냐.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어쨌든 간에, 식민지 쟁탈 시대. 그러니까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생기게 된 배경을 보려면은 먼저 당시의 주변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그때 당시가 우리가 한창 그 식민지 시대였죠? 요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여러 가지 그 그림인데, 곰은 다 아실 거예요. 맨날 붉은 곰 얘기하면 그거 다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가 뭐냐면요, 영국이에요. 대영 제국. 그 당시 영국은 상징을 사자로 썼습니다. 그 고양이인데, 고양이는 저 밑에 왼쪽 밑에 깔려 있는 거. 그 고양이 중에 그 비싼 고양이 있죠, 유명한 거. 그 페르시아 고양이라 그러잖아요. 저 고양이는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뭐 이제 그래가지고 저기 페르시아를 놓고서 지금 영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을 하던, 저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예전에 제 강의 때도 들으셨겠지만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는데, 러시아는 추운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륙이죠. 모스크바니까. 원래 모스크바 공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구를 찾기 위해서 피터 대제가 저기 원래 스웨덴 땅이었던 상페테르부르크 그쪽을 차지하죠. 근데 상페테르부르크를 차지한 다음에도 거기가 겨울이면 얼고 이렇게 제대로 무역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 따뜻한 지역을 찾아서 남하를 하는데, 그거를 보고 영국이 그거를 저지한 게 바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자꾸 영국이 남쪽에서 막으면서 가니까 어떻게 점령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도 같이 동쪽으로 간 겁니다. 계속 못 가게 방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결국 연해주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을 칠한 게 영국의 식민지예요. 근데 저 미국 땅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은 초창기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독립을 했지만은. 그래서 영국이 이게 식민지를 광범위하게 갖다 보니까 보십시오. 저 색칠한 부분이 거의 러시아 땅만 하죠? 옛날에 대영 제국 잘 나갔어요. 지금이야 조그만 나라지만은. 근데 러시아랑 땅 크기가 크다고,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달랐어요. 왜냐? 러시아가 점령한 시베리아는요, 거의 인구가 안 사는 지역이고, 영국이 점령한 아프리카라든가 인도 이런 데 아주 인구가 드글드글 거리죠, 진짜. 지금도. 그러니까 저런 지역을 점령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둔군이 필요해요. 통치를 해야 돼. 식민지 시대 때 군사 갖고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맨날 이게 깔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러시아가 동쪽으로 해서 극동지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로 왔을 때 영국은 저기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돼요. 힘이 없다기보다 이제 보낼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지금 항구 도시가 생기죠.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이름입니다. 왜냐면은 블라디라가 블라디찌라 해가지고 원래 정복하다라는 동사예요. 거기다 바스톡, 그게 동쪽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블라디라는 거는 정복해라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스톡은 동쪽. 그러니까 동쪽을 정복하라가 도시 이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제정 러시아가 극동지방으로 온 이유는 뭡니까? 바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정복하고 온 거예요. 그게 러시아예요. 네. 그리고 영국은 그걸 막으려고 했고, 근데 극동지방에서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왜? 돈과 인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아주 역사상 최초의 일이에요. 여러분, 서양 세력들이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작이 났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처럼 다 학살해서 죽여버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개척지로 삼거나, 아니면은 그 원자재를 조달하는 기지로 쓰거나, 아니면 노예무역으로 쓰거나 등등등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을 잘 살게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은 예외가 됩니다.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만큼은 키울 필요가 있었어요. 일본을 키워서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한 게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등의 서구 열강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런 얘기 세계사 교과서에 안 나오죠. 예? 근데 제 말이 맞을걸요? 이게 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절대 얘기 안 하지 않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합니다. 성공했다기보다는 성공하게 해준 거예요. 왜?
미쳤다고 서양 애들이 총포를 줍니까? 자기가 정복해야 될 지역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필요했죠.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본이 성공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서구 열강이 동북아시아에 들어올 때 일본만 들어왔느냐? 아니죠. 조선도 들어왔죠. 당시에 서구 열강의 사고방식은 바닷길은 일본을 통해서, 대륙은 조선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죠. 합리적이죠? 굉장히 전략적인 계산이었어요. 자, 일본은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거부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식민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강단사학과와 민족사학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해요. 저 당시에 우리가 왜 미국이나 영국에 붙지 않았느냐? 응? 그 당시에 영국하고 미국에 붙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겠죠.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똑같이 우리도 메이지 유신 같이 그런 개혁을 했다면 서구 열강과 함께 러일 전쟁이 아니라 아마 조일러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불렸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도 전승국이 됐겠죠.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할린은 일본 땅, 만주는 한국 땅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거절을 했죠. 그 결과는 식민지예요. 차차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선 말기의 주변 정세. 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결과는 일본이 이겼죠. 물론 그 이전에 또 동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학전쟁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 세키 조약으로 청일 간에 이제 서로 평화 하친 조약 맺고, 그리고 나서 고종 황제가 뭘 합니까? 아간 파천을 해버려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선에도 많은 프랑스라던가 미국, 영국의 그러한 그 국가들이 서로 수교를 맺자고 달려들어요. 왜? 러시아가 오니까. 근데 우리 고종이 어디로 가버렸죠? 러시아로 가버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과 친하려고 왔던 모든 서구 열강의 국가들은 바로 그 순간 다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야, 우리는 러시아에 대항해갖고 조선이랑 함께 힘을 합치려고 했는데 조선이 러시아 쪽에 붙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쟤들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사태랑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 영국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는 이미 이 당시에도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점령하겠다. 극동지방 점령하는 걸로, 그러니까 연해주를 점령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남쪽으로, 즉 한반도로 내려오겠다는 것은 뭐 당연하게 있었던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제정러시아로 의탁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식민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속국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야, 아니, 나는 너를 자주국가로서 대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속국이 되려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이랑 매우 똑같죠. 근데 사실 산불정책 나오죠. 어? 우리 중국에 속국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죠? 나는 대한민국의 자주국가인 걸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하죠. 지금 저때 상황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간 파천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영일 동맹이 벌어져요. 아,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네? 왜 맺었을까요? 왜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이라는 걸 맺었을까요? 러시아 견제하려고요. 러시아 견제하려고. 간단해요. 아간 파천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과 영국은 바로 영일 동맹을 합니다. 러시아 견제를 위한 본격적인 구축 체계가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한미일 군사동맹 빠지겠다는 얘기 지금 공공연히 하죠, 지금.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을 때 15시간 만에 말을 번복하죠? 응? 그래서 어떻게 되죠?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죠? 뭔가 시나리오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림이?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거 아직 안 일어났네. 만약에 이런 순서대로 간다면은, 중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 그랬고, 그 다음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카스트라테부터 밀약의 내용이 뭡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그 다음에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는다. 뭐 어차피 속국을 되기 원했잖아요. 러시아의 속국이 되나 일본의 속국이 되나 그게 그거네. 본인이 원했으니까. 그렇죠? 국가만 변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왜 우리가 카스트라테부터 밀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느냐? 그거는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독립국가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청나라에 의탁하려고 그랬고 러시아에 의탁하려고 했어요. 자주국가의 모습을 안 보였어요. 주변 국가들한테. 야, 저 나라는 왜 저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전체적인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서구 유럽 열강이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 러시아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적성국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정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국이나 프랑스는 바빠요. 그래서 누가 정복하게 한 거예요? 일본.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카스트라테부터 밀약의 실질적인 배경입니다. 절대 우리나라에서 얘기 안 하죠. 우리는 결과만 얘기하죠. 미국 놈 믿지 마라, 일본 놈 뭐 어쩌고저쩌고. 그쵸? 그건 결과론이죠. 이 과정이 벌어지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거나 가르쳐 주지들 않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같은 실수를 정확히 그대로 복사해서 하고 있죠. 왜? 역사를 안 배웠으니. 맨날 올바른 역사, 바른 역사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바른 역사의 정체가 뭡니까? 스스로를 미화시키는 게 바른 역사인가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던 거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싸움에 졌잖아요. 졌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나라를 뺏겼으니까. 뭐 규칙이 어쩌고.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면 게임 끝이지. 아까 제가 월드컵 얘기했죠?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은 뭘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핑계죠. 남 탓. 그래서 조선을 놓고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일본이 승리하죠. 그보다 확실하게 먹죠. 자, 일본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만 얘기했다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무조건 일본은 쪽발이고 나쁜 놈이에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일본 대단한 민족이라 봅니다, 저는. 아무리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강의를 보고 좌파 애들이 저를 친일파라고 얘기해도 저는 일본은 대단한 민족이라 칭찬합니다. 왜? 상관 안 하니까. 왠지 알아요?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잘났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잘났어야지. 왜 일본보다 못합니까, 현재?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야지.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된 건요, 본인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지만 일본도 그랬어요. 왜? 필요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과거 쇼군 사회라는 거는 막부 시대는 경제 기반이 어디에 있었죠? 농경 사회였어요. 농사를 짓고 살고 그 농사에서 그 걷어들인 쌀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이죠. 그거로 사무라이들과 쇼군들, 그 다음에 천황이 먹고 사는 그런 봉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뭐 서양 애들이 와서 뭐 이렇게 뭐 비즈니스 하자 해도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쌀 팔아서 얼마나 나온다고. 응?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도 뭐 맨날 그 쌀 팔아서 얼마 돈도 안 나오니까 소비 시장 자체가 열악하고 그냥 귀족들이나 뭐 귀금속 사고 하니까 그 정도로 그냥 끝난 거예요. 요 정도만 사면 됐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서양은 달랐죠. 왜? 서양도 물론 과거에는 봉건국가였지만 근대화 됐지 않습니까? 근대화라는 것은 산업화를 뜻하는 거예요. 농경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산업국가예요. 산업국가가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요. 배도 또 철선이에요. 그렇죠? 나무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철이 필요하고 석탄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등등등. 왜? 자원을 개척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필요하고 이 농공국가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 없어. 근데 누구 마음대로 필요 없어요. 센 놈이 이기는 거죠, 국제관계는. 걔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포를 뻥뻥 쏘고 협박하죠. 지금부터 딱 7일 주는데 만약에 니들이 개화 안 해? 그러면 니들 죽는 줄 알아. 하고 협박해요. 와, 이거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거. 그래갖고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막 일본에서도 뭐 싸우자는 파도 있고, 그 다음에 항복하자는 파도 있고 있었는데, 절대 다수가 싸우자였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야 우리 평화조약 맺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극소수의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을 이깁니다. 왜? 실용주의니까. 일본은 유교 사상이 아니라 사무라이 문화가 있었잖아요. 싸움하는 문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문화다 보니까 이 싸움하면 일가견이 있거든. 딱 견적 보니까 야 이거 안 되는 싸움이다예요. 아니 칼질을 아무리 잘하면 뭐해. 멀리서 바다에서 대포를 빵빵 쏴야 되는데 이순신 때도 한번 당해봤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공포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야 이거 대포로 쏘는 놈한테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고 우리가 빨리 저 기술을 배우자. 이쪽으로 가 일본은. 이게 한국과 일본이 갈라지는 아주 큰 계기가 돼요. 즉 일본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제 개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비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게 서양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거지 일본 입장에서는 하나도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나비 부인의 배경 자체가 미국이 강제 개항을 한 다음에 일본 항구에 들어온 미국 장교들에게 성놀이개로 일본 여자들을 갖다 바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서양인의 시각에서 아주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게 나비 부인이죠. 또 나비 부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잖아요. 당연히 버림받지. 그 미국 남자가 부인 삼으려고 새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남자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서양 여자랑 애를 안고 들어오죠. 그거에 쇼크를 먹고 자살해버리죠. 그게 나비 부인의 결말이에요. 일본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당할 때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없었어요. 일본은 무지막지하게 당했어요. 조약 초반서부터 완전히 그냥 일본이란 나라는 깔아뭉개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일본이 그렇게 못했어요. 강화도 조약도 그렇고. 강화도 조약 첫 문구가 뭡니까? 조선은 독립국이다로 시작하죠. 우리 그것도 또 딴지 걸죠. 조선인 독립국이다는 청나라로부터 분리다. 나빠요? 그 청나라부터 분리 안 된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생각 안 하나? 그건 사대주의 아닌가? 예? 우리는 너무 부드럽게 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얻은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이라던가 공짜로 얻어먹은 게 많다 보니까 일본처럼 진짜 뼈저리게 얻어 터지면서 불평등과 불합리 속에서 어찌를 않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진 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어나지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부당하지요. 신미양요나 병인양요 때 들어와서 걔들이 뭐합니까? 저 강화도 들어가서 그 우리나라 그 직지신경 그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소를 만들었다는 거 훔쳐갔죠? 불경책. 그 다음에 또 저기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원군 무덤 파헤쳤죠? 부당하죠? 자, 일본과 조선은 그 당시에 그것을 바라본 지식인들의 그 다음 결론은 뭐였습니까? 일본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참았어요. 왜? 지금은 싸울 시기가 아니다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우리 소신대로 다 했죠. 그래서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이겼죠. 미군 한 명 죽을 때 우리 몇백 명 죽으면서 그걸 승리라고 하죠. 네? 상대방이 때리다 지쳐서 가버린 건데 총알 떨어져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승리를 했다고 스스로 자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척합이 세우고 막 이러죠. 우리는 한번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예요. 물론 저들이 물러나긴 했지만 무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형식상으로 승리는 승리니까 승리가 됐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우월한 입장에서 미국과 프랑스와 조약을 맺었다면은 불평등 조약은 안 맺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야 교류 안 해. 문 닫아둬. 이렇게 돼버렸죠. 그 결과가 결국 동학 등등으로 가면서 결국 조선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역사를 절대 미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미화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미양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운미호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강화도 조약. 일본이 미국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복습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써먹죠. 근데 일본은 미국만큼 터프하게 못해요. 왜? 당시에 일본은 이제 막 신생공업국이에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국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전통적으로 조선이 일본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비교적 점잖게 가죠. 점잖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강화도 조약을 갖고 두고두고 천추의 한을 품고서 지금 사는데 그건 다 좋은데 그거 왜 개선을 안 합니까?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일면의 사건을 보면 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보세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다음에 조선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왜? 도쿠가와 막부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새로운 국가가 생긴 거예요. 막부가 끝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신생 국가의 사절단을 조선에 파견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문전박대를 합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여기도 써 있죠? 제가 왜 안 했느냐? 일본은 천황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당시에 조선은 사대주의 질서에 따라서 명나라의 황제, 그 다음 조선의 왕, 그 다음에 일본, 뭐 외왕이죠, 외왕. 근데 왕도 아니에요. 조선의 왕보다 한 단계 아래로 봤어요. 근데 일본이 근대화 이후에 신생국가를 만들면서 천황이라는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저기 도장이 나오죠? 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야, 네가 무슨 천황이야? 뭐 청나라 황제랑 맞먹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서양은, 일본은 어떻게 한 겁니까? 동북아시아의 청나라를 중심으로 했던 유교적 4대 질서가 아니라 서양의 국제법을 기반으로 해서 근대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은 뭐 했어요? 국제법? 이게 뭐야? 이거 오랑캐 거네? 야, 치워버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세상이 변했는데, 전쟁도 해봤는데, 이거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대포 몇 방 딱 쏜 거 보고서 바로 바꿔버렸거든요. 우리는 안 바꾸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저렇게 돼서 못 볼 걸 다 보게 된 거죠. 결국 일본한테 줘 터지고 강화도 조약 맺은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어떻게 감히 일본이 우리랑 동등할 수 있냐예요. 이거는 지금 운동권 세력이나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 마음속에도 지금도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한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을 동등하게 보려 하지 않아요. 지금도. 네? 솔직히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제 근대 사회에서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근대 국가에서. 그건 옛날 얘기지. 응? 물론 힘에 의한 서열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에 의한 서열은 어떻게 생기느냐? 국제연합이 있죠? 거기서 얼마 돈 내냐예요. 우리나라의 그 운동권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등한 외교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말은 아름답죠. 그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 뭐예요? 유엔에다가 돈 내야 돼요. 미국이 유엔에다 돈을 얼마를 내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60%에서 70%를 냅니다. 무지막지하게 돈 내요. 나머지 40%에서 30%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가 내는 거예요. 뭐 유니세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만큼 기여하고 있어요? 미국이 발언권이 센 이유는 그만큼 돈을 주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근데 왜 나의 발언권이 저들과 발언권이 같아야 되지?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간 거란 말이에요. 기여를 하라 해요. 국제사회에.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면은 그 기여한 양에 망쳐서 대접을 해준다 해요. 우리나라 국제사회에 기여한 게 있으니까 지금도 맨날 세계 10위의 무역국가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한 게 있습니까? 없죠? 별로. 그건 욕심쟁이지. 받아먹으려고만 하지 베풀려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중국도 그렇죠.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베풀려고 하지 않죠. 물론 자원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자기네들의 사심적인 목적인 거로 가져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퍼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낮은 거예요. 동등하길 바란다면은 왜 의무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운동권 애들은, 좌파 애들은. 국제사회에서 동등하고 싶으면 똑같이 하려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서 동등하게 해달란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가 저번에 유럽연합 갔을 때 유럽연합의 정상들한테 대놓고서 아주 그 얘기 얘기했잖아요. 그게 작년이었을 거야 아마. 벌 쓰는 것처럼 쫙 세워놓고서 트럼프가 연설을 하죠. 돈도 안 내는 것들이, 군대도 안 보내는 것들이 자꾸 내가 그 외교하는 거에서 감나라 콩나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대놓고 아주 모욕을 주거든요. 찍소리 못 하잖아요. 왜? 걔네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그냥 자기 경제 발전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미국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은 유럽의 국가들은 다
러시아에게 침략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의 발언이 유럽연합 국가들보다도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은 자국의 돈을 가지고 하잖아요. 자국의 돈을 가지고. 응? 유럽이 돈 줬어요? 물론 주긴 주죠. 근데 더 많은 양을 자국의 돈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 나 없으면 너희들 살 수 있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대 국가예요. 근대 국가. 18세기 조선의 유교적 사대주의 질서가 아닌 국제법에 근거한 근대 국가의 관계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고방식이 머리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전혀 현실에 안 맞는 소리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혁을 못하고 모든 개혁이 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주로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신정변, 갑오경장 다 일본이 한 거죠. 왜 우리나라의 그 개혁은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왜 일본에 의한 개혁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메이지 성공의 노하우와 서구 열강의 기술자들이 가서 조선의 근대화를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주도적으로 가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일본인만 있었느냐? 아닌 거 다 아시죠? 우리나라 여기 대학교라든가 이거 뭐 심지어 교회조차도 서양인들이 만든 거죠. 일본이 주도하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왜? 성공 사례가 일본이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죠. 일본의 침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그 당시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원으로서 일본도 나중엔 들어갑니다. 초창기에는 그게 아니었지만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갖고 결국 열강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했다면 그렇게 됐겠죠. 열강의 일원이 됐다면 당연히 만주라든가 연해주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한 국가가 됐겠죠.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스라테부터 밀약을 맺게 된 거예요. 카스라테부터 밀약을 맺게 되는 그 앞쪽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외교를 못했고 바깥 세상에 너무나도 무지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할 때 가장 많이 본떴던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도와줘요. 메이지 혁명을. 그래서 메이지 혁명 때 도쿠가와 막부를 물리칠 때 영국 상선과 네덜란드 상선이 합세합니다. 상선이라고 해서 지금의 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상선은 대포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군대를 보낸 거라고 보면 돼요. 사설 용병을 보냈다 보면 되는데 왜? 국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되면 국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선, 상인들이 파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자기네 상권 갖고 싸우는 분쟁이지 우리 국가는 개입한 적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도쿠가와 군대는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함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전히 나무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편전쟁처럼 개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기질 못하죠. 그래서 결국 다 이겨요.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초슈파, 사조 동맹과 사츠마랑 같이 했던 이쪽 군대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던 도쿠가와 군대를 다 물리쳐버립니다. 불과 1년 동안에. 왜? 무기가 앞섰거든요. 무기가. 그랬는데 정작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경제 발전을 들어갈 때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를 본따지 않습니다. 누구를 본따느냐? 우리나라 법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던 바로 독일이에요. 왜 독일이었느냐?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럽서부터 전세, 미국, 이거 뭐가 다 돌아다녀요. 어떻게 저 나라가 성공을 했는가? 어떻게 근대화가 되는가?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서 쭉 돌아다 봤는데, 이제 거의 여러 군데를 다 갔을 때쯤에 이제 독일을 갔는데, 그 당시에 독일에 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철혈 정책을 했던 사람. 그 비스마르크가 일본 사신단들을 쭉 맞이해서 이제 연설을 해요. 이제 이 강의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 왜 왔냐 했더니 뭐 근대화 때문에 왔습니다. 뭐 그러길래 그러냐.
그래서 뭐 어디 뭐 괜찮은 아이디어 좀 뭐 얻었어? 그랬더니 뭐 어쩌고 뭐 영국에는 배가 있고 뭐 어쩌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공부 많이 했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경제 개발을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대영 제국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처럼 식민지도 없는 나라고 그렇다고 러시아처럼 거대한 대륙을 가진 나라도 아니다. 그 섬나라다. 그리고 후발주자고 이제 근대화 공업국가가 됐는데 너희들 땅에는 자원이 없다. 무슨 수로 영국을 흉내를 내고 무슨 수로 프랑스를 따라할 거냐. 식민지도 없는 나라가. 응? 같은 섬나라라고 해서 영국하고 일본이 같은 자격이 될 수 있냐예요. 안 되지. 그러면서 독일 제국의 성장을 이야기해요. 독일은 지금도 여전히 식민지가 없고 물론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 나중에. 근데 그거 딱 하나고 엄청 멀리 있죠. 그리고 나라도 분국으로 여러 개가 쪼개져 있었던 나라를 간신히 독일 제국이 그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이후에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만들거든요. 일본이 마치 전국 시대로 쪼개져 있다가 통합된 것처럼 이랬었고 오로지 가진 거는 기술밖에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무역으로서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수탈했던 그러한 모든 재화를 우리는 우리의 제품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둬들였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너희들이 베껴야 될 모델이지 어떻게 너희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베끼겠냐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을 해요. 그래서 일본 메이지 유신은 바로 독일 경제 개발이 기본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마이스터 제도라 그래서 수출과 제조업 육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 메이지 유신을 본다면서 수출 주도형이라든가 이런 제조업 육성, 그 다음에 공업고등학교 막 했었죠? 활성화한 거. 다 독일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워서 성공시킨 겁니다. 왜? 식민지가 없는 국가가 이 조그만 국가가 스스로 근대화된 공업화 국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의 케이스를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작부터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맨날 그 토론해 보면은 이제 뭐 복지 얘기하고 할 때 뭐 스웨덴은 어떻고 해? 난 미쳐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우리랑 똑같아요. 같은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같은 걸 갖고. 여건이 안 맞는데 돈만 있으면 하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죠.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 얘기해요. 항상 그래. 좌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바른 역사관의 그 근거는 결과론이에요. 앞에 원인은 분석하지 않아. 결과만 얘기해. 결과만. 근데 네덜란드에서 그 다음에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60%를 세금을 내는 건 왜 얘기 안 할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금 때문에 죽고 나서 젊은 애들이 자기 나라를 도피하는 거는 왜 설명 안 할까? 응?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솔직해져야 돼. 그래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그 비스마르크의 그런 솔직한 그러한 연설을 듣고서 바로 전환했고 그것이 오늘날 일본이 그 세계 2위 지금도 2위입니다. 중국이 2위라고 하죠. 웃기는 소리예요. 여전히 일본이 2위예요. 예? 탄탄한 지위를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지금 때까지도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2위예요. 야, 그걸 보면 진짜 감탄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안 죽고 버틸 수 있냐요, 진짜. 저 정도면 죽을 만한데 안 죽네? 야, 그래갖고 참 제가 봤을 때 그 시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련이 없이 거저먹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굉장한 반환파였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조선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선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도 나오죠? 한국인은 본래 일본인 또는 중국인과 같은 수준에서 사물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 만약 사물에 제대로 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패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훌륭한 사회를 만들고 지켜나갈 수 없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인종적 결함과 낡고 뒤떨어진 정치, 사회제도 탓에 외부로부터 힘에 의존하지 않고는 후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기분 나쁘죠? 저 얘기 왜 나왔습니까? 미국이 처음부터 조선을 안 건 아니었죠? 저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아관파천 등등 많은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쟤들은 미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남의 나라에 가서 붙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어? 왜 청나라에 가서 붙고 러시아에 가서 붙고 독립하면 안 돼? 독립국가로서의 국가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뭔 개혁이 이렇게 실패하고 왜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조선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당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개발을 했을 것이다. 즉 근대 국가를 했을 것이다예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99%도 아니에요. 저는 100%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농업국가가 공업국가가 되는 게 근대화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근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의 공업 근대화를 이루었던, 즉 메이지 혁명을 일으켰던 주도 세력이 하급무사예요. 사카모토 료마라든가 초슈, 사스마, 즉 그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아주 조그만 세력이거나 혹은 탈범무사라 그래서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낭인들이에요. 낭인. 쉽게 하면 양아치예요. 근데 그 당시에 중세 유럽도 그랬지만은 모든 기사들, 사무라이들은 농민들로부터 쌀을 받아서 그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탈범무사라는 건 뭐예요? 그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실업자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일본이 혁명에서 성공했을 때 그 혁명의 주도 세력들이 바로 토지랑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공업화라는 거는 농경국가에서 공장을 짓는 공업국가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일본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이 도쿠가와 막부 출신의 중앙 관료의 간부들이었다면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토지에 있는 그 평민들, 노동 인력이 공장으로 이전을 해야 뭐 물건을 만들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거를 왜 바꿉니까? 기득권자들이. 일본은 그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빨리 토지를 탈피해서 공장 쪽 생산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도계층이 저항감이 없었어요. 저항했던 세력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도쿠가와 막부 사람들은. 메이지 정부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업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날 엄청나게 강한 그 슈퍼파워 국가가 됐는데 옛날 때 미국 강한 나라 아니었어요. 더구나 영국의 식민지였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독립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뭡니까? 보스턴 차 사건이라 그러죠. 차가 뭐예요? 이거 마시는 거죠? 자동차 아니죠? 농사죠, 농사. 영국이 미국을 어떻게 쓴 거예요? 식민지 조달창으로 쓴 거예요. 타바코, 담배 이파리, 면화, 차 이런 거 생산하는 바로 농경지대로서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미국이 언제부터 강해지느냐?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면서부터예요. 미국을 그 당시에 북군은 영국이, 왜? 영국이 산업화가 됐으니까. 남군은 프랑스가 지원을 해요. 그랬는데 북군이 승리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도 합니다. 뭐 진짜 흑인들의 인권을 생각했다기보다는 노동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남부군이 승리를 했다면 미국은 오늘날의 미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농경국가로 갔을 테니까. 근데 북부군이 승리하면서 공업국가가 된 거예요. 공업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부 지역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다 공장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왜 노예를 끌고 오지 않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노동자를 끌고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흑인들이 불쌍해서일까요? 국제관계에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데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예들을 공장에다 놓고 일을 시켰더니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해요. 근데 노예가 아닌 일반 양민들을 공장에서 일을 시켰더니 생산성이 올라가더랍니다. 왜? 월급을 주니까. 그래서 농경시대 때에는 농사 누가 짓고 싶습니까? 솔직히 지금도 농사 싫죠? 뭐 어디 뭐 저기 뭐야 전라도 어디 뭐 이런 섬 같은 데 가면 노예로 막 뭐 일하는 애들도 있다면서요. 원래 농업 이런 거 힘든 거예요. 3D 업종입니다.
옛날 때 유목민들도 안 했어요. 노예 잡아다 농사시켰지. 자기들은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는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봉건시대 때. 그래서 농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평민이 진짜 평민 맞습니까? 반노예 상태지. 그런데 공장제로 가게 되면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으로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오면서 산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촉진되고 하면서 근대국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죠. 왜 조선이 개혁에 실패했을까요? 개혁의 주체가 기득권 세력이에요. 즉 토지를 기반으로 한 양반들이 어떻게 공업국가를 할 거냐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 네 땅에 있는 노비들 다 해방시켜서 공장으로 이전시켜. 어떤 양반이 그거를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갑오경쟁이나 갑신정군이 왜 실패했냐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갑오경쟁 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죠? 신분제 해방이 일본에 의해서. 왜 우리는 스스로 신분제 해방을 못했을까요? 당연하죠. 사대부들이 원하지 않는다니까. 조선의 경제 시스템은 뭡니까? 농자천하지대본, 즉 농경을 기반으로 했단 말이에요. 농경이라는 경제 기반과 그 경제 기반을 통치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유교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렇죠? 제 말이 합리적이죠?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된다라고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대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다 기득권자야. 쉽게 얘기하면 강남자파야. 강남자파. 말로는 아름다워. 근데 막상 개혁하려니까 내 인권관계가 걸려있네?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개혁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변 국가들은 점점 강해지고 일본도 강해지고 세월이 변하자 결국 때가 돼서 우리가 망한 겁니다. 계속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계속 기회는 있었어요. 우리가 못 잡은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럼 상대방이 기회를 뺏으려고 했느냐? 아니요. 기회 주려고 했어요.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필요했거든. 근데 우리가 거부했죠.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죠. 이유는 많아요. 일본에서 강제 개혁이야. 기분 나빠. 안 해. 쪽발이 가는 거니까. 이것도 또 일본에 의한 강제 개혁? 안 해. 기분 나빠. 그때 당시에 일본은 미국이 그렇게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거 미국 놈들이 하는 강제 개혁이야? 기분 나빠. 안 해. 일본인들이 그랬나요? 입 다물고 했죠? 그런 거예요. 세상 흐름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 지금도 저랑 막 댓글 채팅한 사람들 보면 얘기해요. 나라가 바로 서자고. 근데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바로 서는 건데요? 내가 물어요. 무엇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건데요? 예? 나라가 부패했고, 나라가 막 썩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제대로 되는 건데? 얘기해보라고. 항상 내가 그걸 물어봐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나라가 부패했고 철권 통치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나는 그래요. 무슨 문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래도 저는 비판할 건 비판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아직 안 나올 얘기지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제3세계라 불러요. 우리도 제3세계에 속했던 나라예요. 지진 아니지만은. 여러분 제3세계 국가들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자, 근데 있기는 있어요. 제3세계 국가들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할게요. 제3세계 국가들이 왜 못 살게 됐을까요? 독립하고 나서. 오히려 식민지대 잘 살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니까 다 못 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못 살게 됐는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젠가 짐바브웨 무가비가 혁명 때문에 쫓겨났죠. 대통령 자리에서. 그 사람 독립운동가 출신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이 독재자죠. 경제를 말아먹었죠.
자, 왜 제3세계에서 독립운동가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는 망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정의가 바로 서지 않아서 나라가 부패했고 타락했고 이 모든 것들이 부의 불균형이 이루어졌고 친일파들이 득세했고 등등등 이런 얘기 막 해요. 좋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생각을 얘기해서 생각. 그건 상상이야. 그럼 나 저부터 사례로 들어간다. 사례. 자,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 중에 독립운동가가 정권을 잡은 나라 중에 잘 산 나라 있으면 하나라도 되시오. 어떤 나라입니까? 독립운동가 출신. 없어요. 대한민국, 한국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독립운동가 출신이 세운 나라들이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경제개발에. 그거는 자기를 식민지 삼았던 나라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대영제국가 프랑스와 싸웠던 나라예요. 독립운동한다고. 이 새끼 너 독립했는데 아가거려? 이 나쁜 놈 너 죽어봐라. 그리고 그 나라 물건 안 사준 거예요. 왜? 이미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근대국가에서 공업국가 됐거든요. 식민지를 당한 나라도 공업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과거 같았으면은 독립해서 그냥 땅 파먹고 살아도 행복하다 느꼈을 거야. 근데 문명의 맛을 봤거든. 그래서 300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당연히 밥도 먹어야 되고 자동차도 타야 되고 핸드폰도 써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3세계 국가들이 다 몰락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소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가 지배자로 있었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겠습니까? 싱가포르, 홍콩. 왜 그럴까요? 말 잘 들었으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원래 잘 살았죠. 싱가포르 그지같이 살던 동네죠. 근데 이관용이가 누굽니까? 친영파 아닙니까? 옛날 영국의 앞잡이에요. 세금 거들어 다니고 말 안 들으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두들겨 패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화교들. 근데 나중에 걔네들이 정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이구 이쁜 놈하고 도와주죠. 그래서 싱가포르나 홍콩이 그렇게 잘 사는 도시가 된 겁니다. 왜? 자기를 식민이 삼았던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보이죠 지금?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현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케이스에 포함될까 합니다. 우리는 어디 케이스에 포함될까요? 우리나라 초대 정권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건국이 1919년인가요? 아직도? 아니죠? 이승만 때부터죠. 솔직히 얘기해야지. 중민, 주권, 영토, 갑자기 까먹었다.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죠? 예. 이게 있었던 게 이승만 정권 때부터잖아요. 예? 1919년은 독립운동을 하는 거였고, 그거를 정식적인 국가를 인정하고 싶다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쿠르드족, 티벳 독립운동기구도 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식 국가로 인정해서 수교를 맺어야 됩니다. 맺었습니까? 안 맺었죠? 중국이 싫어진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 그건 국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국가의 요소에 포함이 안 됐고 정식 수교를 안 맺었으면 국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아까 얘기했죠?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왜 국제법을 안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렇죠?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조금 특수해요. 우리나라는요, 독립을 했을 때 초대 정권이 친일파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입니까? 아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응?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결정적인 독립의 계기는 미국이 일본에 개입해서 핵폭탄 쏘고 일본을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독립한 나라예요. 어쨌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 초기서부터 자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북한을 통치하는 김일성이는 국적이 소련이니까. 아예 외국인이 통치를 해버렸죠. 최소한 이승만은 외국에 살았어도 국적은 조선이었죠. 한국인이었죠. 오히려 우리가 더 자주적이네. 그런 부분에서는.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즉 우리나라에 미국이
그 일종의 반식민지 국가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신탁 통치니까. 근데 남한 쪽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합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초기 정부가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는데 초기 정부가 어떠한 이미지와 어떠한 성향을 가져야 됐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좋아할까예요. 첫 번째, 반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반일이에요. 그리고 친미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편이어야지. 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플러스 뭡니까? 반공이에요. 왜? 냉전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부합되는 사람이어야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죠. 답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좌파 사람들의 논리대로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 한번 봐야 돼요.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 김구 선생도 독립운동가죠. 훌륭한 일 많이 했죠. 자, 문제는 독립운동가가 그러니까 혁명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역사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무가베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이디아민 어떨까요? 아프리카의 많은 대통령들 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그 나라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자, 그 사람들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독재와 폭정, 경제를 말아먹고 다 혁명으로 쫓겨나거나 암살당하거나 망명당합니다. 이게 역사적 현실이에요.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경제 성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의 지도자처럼 됐을 확률이 높았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제 성장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통치하는 미국이나 일본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야, 저는 미워. 돕지 마.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가 패전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켜갔어. 친일파가 하지는 않았어요. 비켜간 거예요. 친미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오역은 벗어나죠. 자꾸 친일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북한 정부가 건국 초기 때 더 많이 친일파를 썼죠. 우리보다. 그럼 왜 북한은 비판을 안 할까? 그리고 건국절 얘기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부인하기 위해서 1919년을 이야기하는데 좋아. 그럼 왜 북한 애들이 얘기하는 태양절 건국절은 왜 얘기를 안 할까? 좌파 애들은? 이거 문재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북한도 1919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에 올려야죠. 왜 비판을 안 하죠? 그냥 이승만이 미운 거죠,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경제가. 다 무너져요. 이유는 딱 하나. 독립운동가 출신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미워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제 지배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신제국주의예요. 네오콜로니얼리즘. 우리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가 패전국이 됐고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신식민주의 케이스에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도 한국 경제가 몰락한 게 아니라 현상 유지로는 가요. 미국의 무상 원조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일본의 돈을 끌어들이죠. 미국 돈 갖고 밥 먹고 살고 플러스 일본 돈 끌어들여서 경제개발과 기술개발에 올인을 한다고요. 냉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왜? 냉전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돈을 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장기 통치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적대적이지 않은 외국 자본이에요. 적대적이지 않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적대적이지 않은. 왜? 이걸 이렇게 해서 잡아먹으려 했다가도 여기서 반미가 되면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거든요. 친미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거의 퍼주다시피 준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카메라, 핸드폰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나라가. 선박 같은 거. 그거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뒤늦게라도 우리가 잘한 거죠. 메이지 유신 때 실패했던 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이용해 먹은 거죠.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어디를 본답니까? 일본의 메이지 혁명 아닙니까? 배울 거 많아요.
일본 거라고 해서 쪽팔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좋은 건 배우십시오. 좋은 거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배워야만 우리는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요, 이렇게 국제 운동가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였어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맨날 일본 얘기하면, 일본 일제 침략국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생긴 거 보세요. 흑인이죠? 미국이에요. 미국계 흑인인데, 흑인 중에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름이 프랑스 이름이에요. 발음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보이죠?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 제국의 승리를 보며 백인들에 대한 유색 인종의 승리로 참사. 1936년 일본 제국의 인종정책 연구차 도일. 웃기죠? 역사에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없습니다. 일본은 아주 예외였고 정말 저 당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당시 유색인종들의 희망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 달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현실이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나라는 열강들이 들어가서 죄다 식민지 삼고 해서 다 속국이 돼버렸는데 일본은 거꾸로 열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인들을 두들겨 패서 이겨버렸네. 러일 전쟁. 물론 영국이 도와줬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생각했다고요. 필리핀 독립운동에도 일본이 개입돼 있었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도 일본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뒷배경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지원합니다. 많은 독립운동에.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그런 것들은 다 묻혔죠. 그래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나쁜 나라라고 지금 오늘날은 낙인이 찍혔지만은 일본은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그랬으니까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막 일본 칭찬하고 했던 거예요. 야, 니들이 대영제국보다 낫네. 막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필리핀에 가면은, 그리고 저쪽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서구적으로 생긴 아시아인들 많죠? 그거 왜 그럴까요? 강간했으니까. 간단하죠? 성놀이개였으니까. 응?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런 거 갖고 사지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너희들을 우리가 너희를 식민지 삼고 막 강간하고 막 주민들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일본 우파들이 얘기한 논리가 이거예요. 내가 왜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일본이 왜 위안부 문제 여태까지 사과 안 하고 여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너희들 사과했어? 넌 내가 패전국이라고 나한테만 이 집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과, 뭔 놈의 사과. 그거는 도덕성이에요. 도덕률. 그렇죠? 국제사회는 국제법,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땐 법으로 해결해야죠. 우리가 옛날 때 자동차 타다 접촉사고 나면 그랬어요. 어이구, 뭐 다치셨어요. 뭐 고생하셔도 이런 얘기죠. 인간미가 있죠. 근데 요즘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보험사에 전화하죠? 그런 시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사과 안 해요. 어떤 나라가 사과했습니까? 저는 늘 사례를 얘기해요. 과거 자기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한 나라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 그건 또 독일 얘기예요. 정말? 독일이 언제 사과했어? 사과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있긴 있어요. 누구한테 사과한 겁니까? 유태인한테 사과했지. 왜? 비즈니스 하려고. 세계 경제를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유태인들한테 사과한 거지. 폴란드 민족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러시아 민족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사과했습니까? 안 했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뭘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에? 억울하면은 힘을 키우랍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힘을 키우려면은 과거의 실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죠? 미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는 못 배우는 거고 또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에 현재 보이는. 자, 이제 한국을 봐요, 이제 현지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지금 살벌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후 외환이 벌어졌죠? 예? 지금 그래서 좌우로 막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하고, 북한은 핵 쏘고, 북한 핵 쏘는데 핵 실험할 때마다 대통령 맨날 휴가 나가고, 외무부 장관 휴가 가고, 맨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는 아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제외하고 얘기하죠. 코리아 패싱 아니라고 하죠. 트럼프가 연설 때 코리아 패싱 안 한다 했으니까 또 그 말만 믿죠. 여러분, 정치인의 말을 왜 믿습니까? 바보입니까? 트럼프가 텔레비에서 코리아 패싱 안 한다고 하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아니죠. 한국 국민들한테 하는 거죠. 정확히 구별해야죠. 예? 한국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냥 문 정부는 패싱하고 있죠, 이미. 뭘 안 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이 분쟁 지역을 표시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과 노란색으로 표기한 두 개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91년도 소련 붕괴 이후입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시대 때 소련을 기둥서방으로, 미국을 기둥서방으로 해가지고 형님으로 모시고 두 진영이 부딪혀섰다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니까 소련을 버팀목으로 삼았던 국가들, 즉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형님을 잃어버리면서 방황할 때 미국 애들이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91년도서부터 해서 맨날 분쟁이 났다면 전부 다 동유럽 아니면은 중동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저 지역이 거의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 있었던 아이시스도 끝났어요. 수도가 함락됐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건은 종료된 겁니다. 이제는. 땅 뺏긴 걸로 게임 끝. 왜? 본인이 못 지켰으니까 그건 본인 탓이에요. 그렇죠? 갈등은 봉합된 거예요. 뼈가 제대로 붙던 삐뚤어 붙던 상관없어요. 상처는 아물었어요. 자, 문제는 노란색으로 점을 찍은 분이에요. 저 지역에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요. 다 인도양과 태평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인도-태평양 방어선,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겠다고 했던 여기가 집중적으로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발생합니까?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당시에는 미국은 적이 러시아가 적이었지 중국은 적이 아니었어요. 미국한테.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가 적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북한 문제나 핵실험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미국은 북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국을 포함시켜서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이따위 식으로 했다가는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북한이랑 같이 갈 수도 있다. 왜? 미국은 중국을 보고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북한을 보고서 지금 동북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주무르는 나라예요.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북한이지만 북한이 최대의 과제지만은 미국한테는 북한이 최대의 과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안 듣고 배신하고 말 바꾸고 하는데 뭐가 좋다고 한국이랑 같이 갑니까? 저 같으면 안 해요, 차라리. 응?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랑 왜 해요? 스스로 조선 말기에 조선처럼 왔다 갔다 고종이 그랬죠? 왔다 갔다 말 바꾸기 4대주의 근성 중국한테 벌벌 기고 있죠?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스스로 산불정책을 하면서 자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자주국가로 대접해야 됩니까? 스스로 안 하겠다는데 자주국가 안 하겠다는 나라를 왜 자주국가로 대접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루즈벨트가 조선을 욕했을 때 상황이에요. 조선 놈들은 말이야, 더럽고 뭐 저쩌고 막 욕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왜 홀로서기 안 하냐예요. 지금 한국이 똑같죠? 응? 이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은요, 전부 다 중국의 1대1로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막는 거다란 체스 게임, 신 그레이트 게임, 니오 그레이트 게임에서 역할만 바뀌었어요. 배역만.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영국에서 미국으로만 바뀌었고, 여전히 그레이트 게임은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레이트 게임의 전쟁터는 동유럽이나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예요, 이제는. 예? 아시아로 넘어왔어요. 옛날 때는 우리가 코소보 사태나 보스니아 사태 뭐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많이도 죽었네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전쟁터에 포함된 거니까요. 전쟁터가 변했어요. 더 이상 한국은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저쪽 그 정의당이나 이런 좌파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보파리 한다 그러죠. 뭔 놈의 안보파리야. 국제 정세가 변했는데 걔네들이 공부하는 사회주의나 지금 100년 전 사고방식이지. 세상은 변했어요. 100년 전에 사회주의 막시즘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고방식 속에 조선의 유교의 사대주의자들과 똑같은 갇힌 사고방식을 하니까 변화된 세계 정세가 안 보이니까 그런 오판을 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애국행위를 한다고 하죠. 마치 조선 사대부가 구한말에 의병항쟁을 했던 것처럼. 내가 봤을 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공부를 하려면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가 중요한 거죠. 이번 경선 때도 이렇게 민주당 쪽에 중국 애들이 개입했습니다. 조선족 애들 보이스피싱에 요즘 지지율 같은 거 80% 왜 나오는 거예요? 80% 왜 나올까요? 핸드폰 많이 쓰면 젊은 층들 지지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기 민주당 쪽이 유리하고 일반 전화기, 집 전화기 쓰면은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는 얘기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핸드폰 많이 쓰면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건 젊은 애들이라서가 아니라 대포폰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길거리에 뭐라 그러지? 잠자는 사람들? 노숙자들에게 그 전화기 마련해 주죠? 그 대포폰이에요. 그거 만들면 누가 가져가죠? 조선족들이. 그러니까 전화 오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는 민주당 지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선족들이 다 대답한다고요. 등록은 한국인을 이용해요. 바로 노숙자들을. 하지만 그 핸드폰의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조선족들이나 범죄 집단 애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여론 조작할 때 저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여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80%가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건 당연하지. 대포폰에다가 전화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결과가 나오죠. 보이스피싱 등등을 해갖고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모르셨죠, 이런 거. 예? 예. 나 이거 이러다 조선족한테 공격당할 것 같아. 응? 그런 식으로 장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들이 시장만 했다면은 그런 짓을 합니다. 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죄다 받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 할 때에도 저기 써 있지만은 중국 거주 동포가 움직이면 사드 철회 가능하고 그거 한다. 어떻게? 투표권도 없는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국내 정책을 좌지우지 흔들 수 있죠? 여론 조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쳤죠. 왠지 아십니까?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건요. 당장 북한을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을 견제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일본이 왜 우리한테 못 넘어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를 무력으로 점령할 수는 없어도요. 경제로는 점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돈 많이 얻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일본 돈을 기반으로 성장해서 일본이 뒤틀어버리면 한국 경제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못합니다. 왜? 미국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근데 미국을 발로 찬다고요? 와, 이런 미친놈을 만나요. 미국이 있는 거는 지금 북한이나 중국을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뒤쪽으로는 일본을 경계하는 방패막이에요. 근데 그 방패막을 스스로 없애겠다고? 이게 뭐한 짓이야? 예? 제정신이 안 가. 진짜 김치 먹고 혼미한 가해 진짜. 이 중국의 황군 15처럼.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내겠다니. 그리고 화웨이 투취입했죠. 저 화웨이가 어디 건지 아십니까? 화웨이 저거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화웨이라는 회사는 아십니까 혹시? 중국에? 여러분이 쓰시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다 화웨이 겁니다. SKT, KT, LG U+, 저기 중앙 서버 있죠? 그 여러분들 통화 기록되고 하는 거 그거 메인 서버에 들어가는 부품 다 화웨이 거예요. 화웨이의 주주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장군입니다. 모르셨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해방군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라 부르죠? 걔네들이. 맞아요. 중화인민공화국. 맞아요?
중국 군인이 관리하는 회사예요. 예? 저 심카드를 여러분 핸드폰에 끼워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세요? 예? 다 해킹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반도체를 화웨이로 갈아 낀 다음에 저 사람은 화웨이의 이사로 갑니다. 고액 연봉으로. 저건 뇌물 행위죠. 그리고 스파이 행위죠. 왜 체포 안 하죠? 우리나라는? 저건 완전히 역적질인데 저런 짓을 만약에 중국에서 했다 쳐보십시오. 죽였습니다. 왜 저런 걸 냅둘까? 이런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매국행위를 하는. 뭐 정치인만 중국 돈 받아먹고 매국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아주 또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관광객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아, 중국 관광객들 안 온다. 아, 중국 관광객들 안 와서 경제가 안 살아난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중국 관광객을 받아서 경제 성장하던 나라였습니까? 그쵸? 그 왜 우리나라에 지금 언론 지금 다 좌파들한테 장악됐죠? 지금 언노련인가 이래들이 다 지금 신문 기사 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왜 중국 관광객들에 연연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돈 때문입니다. 중국 애들이 외화 반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중국 애들을 무식하게 다 한 사람당 얼마 몇 천만 원씩 딱딱딱딱 줘가지고 그 손으로 들고 들어와요. 그런 돈들이 무진장 많아요. 돈 먹어야지. 또 그런 돈을 가지고 또 아주 마진이 많이 남는 많은 밀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뇌물을 줄 때 옛날에는 돈을 줬지만 지금은 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뇌물을 주냐면요. 이 위스키를 사서 선생한테 줘요. 근데 이 선생은 위스키를 안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수증이 있죠? 영수증을 가지고 그대로 그 가게를 가요. 그럼 여기서 한 20% 수수료 떼고 80% 이거 위스키 가격의 값을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자, 국내에서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중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해외에서 그 짓을 하죠. 그럼 어떻게 이제 뇌물을 줘야 될까요?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가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국내에서 하던 거를 해외에서 하는 걸로 바꿔요. 주 거래처는 운동권 출신들이 하는데. 왜 좌파가 돈이 많은지 아시겠죠? 태극기 부대 가난하죠? 그렇죠? 별로 영양가 없죠? 쟤네들 촛불 집회할 때 보면 장난 아니죠? 막 콘서트.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또 많아요, 방법.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이런 식으로 중국 돈 받아먹고서 나라를 팔아먹는 정치인, 시민단체, 운동권, 노조, 언론 등등 드글드글 합니다. 드글드글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한국을 자주국가로 보겠습니까? 개똥 취급당하는 거지. 그래서 화웨이가 우리나라 기술을 뺏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면서 삼성의 시장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옛날 때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핸드폰 시장이 우리가 1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화웨이가 이제 1등이야. 우리 거 기술 뺏어 먹은 다음에. 응?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침묵으로 가죠. 왜? 모든 게 돈으로 얽히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관광객들 많이 하니까 공항 파견한다. 왜 합니까? 네? 이게 바로 현대판 동학난이에요. 그렇죠? 조선의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니 청나라를 끌어들여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 국가에 같이 들어 청일전쟁이 되죠? 똑같은 거죠.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 중국인들을 공안을 집어넣어서 질서를 잡겠다. 이러한 발상이 나. 왜? 친중파가 되면 이러는 거예요. 친중파가 되면. 여러분들 미군 그건 똑같은 논리를 합시다. 이 논리라면은 우리가 소파 협정 있죠.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행패 많이 부린다며. 그렇죠? 술 먹고 여자들 강간하고 때리고 살인하고. 그럼 우리는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 저 사고방식이라면 미국 경찰 불러드려야겠네?
그럼 촛불 들고 미국 경찰 집어넣으라 하고 데모해야 될 텐데 왜 안 할까? 왜 똑같은 경우인데 중국하고 미국을 바라볼 때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웃기는 짓이죠? 이 미국을 딱 예를 드니까 벌써 딱 들으면 거부가 뭐죠? 야, 이런 주변 머리도 없고 줏대도 없는 놈하고. 근데 왜 중국을 거기다 집어넣을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가 뼛속까지 박힌 친중 노예 근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좌파 운동가들을 포함한 왜 5천만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냐는 거예요. 아직도 노예입니까? 예? 그런 노예의식을 가진 국가를 왜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보호해줘야 되죠? 노예는 노예같이 다뤄야지. 응?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면은 우린 대접 못 받아요. 반도체 요즘 적폐청산한다 그러죠? 뭐 별의별 거 다 하죠. 요즘 우리나라 아십니까? 입법사법 행정부 3권 분립돼 있죠? 그 위에 최고기관이 뭡니까? 요즘 위원회 생겼죠? 위원회. 북한이 북한 진짜. 전부 위원회가 생겨서 걔네들이 관리를 해요. 운동권 출신들.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국방산업까지도, 우리나라 차세대 무기 개발까지도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걔들이 알아, 무기를? 응? 이거 완전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도 왜 국민들은 반응을 안 할까? 그렇죠? 왜 반응을 안 할까요? 언론 때문에 그래요. 언론 때문에 그렇다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냐. 이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저께도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또 댓글 배틀을 했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들으려 하질 않더라고요. 야, 이거 문제 있다 생각 안 해? 이거 문제잖아. 뭐 미국이 이랬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거 적폐청산을 해야 되고 부정부패를 없애. 누가 부정부패 없애지 말겠어?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 이 부정부패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얘들이 하는 짓을 보라는 거예요. 국정원의 문제 있을 수도 있죠. 절대 권력 휘두르다 보면은. 근데 왜 그 문제를 다 까발리면서 하죠? 여러분, 정보기관에서는요, 원래 공작하라고 있는 게 정보기관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 얘기했죠? 인터뷰.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서방 언론에서 어떤 기자가 그랬잖아요. 왜 미국은 남의 나라 지도자를 몰래 도청하는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건 정보기관이 남의 나라 대통령 도청하는 게 이상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보기관은 일하지 말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불법이겠죠, 그게. 하지만 하는 겁니다. 왜?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법리적 해석을 한다? 그럼 다 나쁜 놈이지. 그럼 전쟁하지 말까? 여러분, 첩보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정규전을 안 하려고 첩보전 하는 겁니다. 정규전을 하게 되면은 민간 시민들이 죽죠. 여자들이 죽고 애들이 제일 피해 보잖아요. 그래서 정규전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첩보전이에요. 첩보전을 핵심 인사들 딱딱 자르면서 전쟁을 방지하는 게 첩보전입니다. 첩보전에는 당연히 공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작은 불법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해야서 더 큰 피해를 막는 게 공작전이고 첩보전이에요. 그럼 하지 말아요? 근데 적폐청산한 데부터 다까지 주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요원, 이름, 명단, 주소, 공작, 어떠한 일을 했나 다 까발리죠. 나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는 거 봤어요? 아니면 중국이 그러는 걸 봤어요? 아니면 러시아가 그러는 걸 봤어요? 정치 싸움을 하려면 니들끼리 해라 해요.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하죠? 누구 좋으라고 이 짓을 할까요? 누구 좋으라고? 그리고 이 삼성 반도체도 나왔지만 뭐 삼성 뭐 박근혜 대통령이랑 뭐 비리관계 캐겠다고 막 조사했죠? 그래서 결국 까발린 게 뭐예요? 삼성 반도체 제조 공정이죠. 그거 기업 1급 기밀이죠. 그거 왜 공개하죠? 그 누구 좋으라고 그 짓을 할까? 중국도 좋고 북한도 좋습니다. 해킹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예요. 아, 누가 정리하지 말래? 부패? 정리해야 돼.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자기 사람 심고자 하는 거? 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사람을 심어야 정치가 더 원활할 테니까. 다 좋아.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국익에 심각한 훼손이 될 텐데 왜 이거를 갖다 이상하게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에? 이런 거를 문제 삼으면 그래요. 당신 뭐지? 뭐라고 하니까 틀딱? 뭐 박사모에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이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대가리가.
이 그림이 이상하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근데 안 보려고 그래요. 쟤네들은 부패 세력이에요. 아, 누가 부패 안 했대? 그 니들은 깨끗해? 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응?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나중에 5년 뒤에 어떤 지가 후보급을 맞으려고 자꾸 이 짓을 하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오래 가는 거거든요. 길게 봐야지. 응? 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국방부 기밀 다 노출시키고, 어? 이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제2의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생기는 겁니다. 왜? 고종이 아간 파천을 했듯이 우리가 지금 친중으로 기울고 있죠. 지금 태평양 연안에 아까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영국 등등의 연합국이 지금 힘을 합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일본을 통해 막게 하고 대륙은 한국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저쪽 편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병신같이 뻘짓하고서 나중에 일본군이 들어온다든가 미군이 들어오면 또 일본 제국주의자들,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침략의 야욕을 드러냈다. 우리는 또 희생양이야. 우리같이 억울한 나라 또 생겼어. 비극이 다시 발생했어.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동학군처럼 다 기관총 앞에서 죽겠죠. 옛날 때 동학군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에? 가슴에다가 부적 붙이면 총알이 안 맞을 거라는 헛된 그런 생각 갖고 있었죠? 에? 제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 에? 그거 조선시대 때는 통할 수도 있어요. 왜? 화살은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효과 있다 할 때 총알은 요즘 미사일도 몇백 킬로미터 나가서 오차율이 30cm라면서요. 안 빗나가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또 그러고 있어, 또. 왜? 과거의 실패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에게 정당 가입 허용법을 한대요. 외국인들 정당에 가입해도 된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저런 거 해주는 나라가 있나요?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거 김치 먹고 혼미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찍소리도 안 합니다. 왜 중국 대사관에 가서 데모 안 하지? 인권단체들, 좌파 애들. 아베 신조가 만약에 얘기했다면 일본 대사관 앞은 불이 났겠죠. 소녀상이 막 아마 100만 대군으로 나열해서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막 노란 리본 달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왜 중국 대사관에는 저 항의를 안 하죠? 왜 시민단체들 입 다물고 있죠? 다 이거죠, 이거. 돈. 민주화를 빌미로, 명분으로 중국의 매수된 자들. 즉, 조선시대 말기에 조선의 항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청나라에 붙었던 매국노 사대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날 좌파애들이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의 관심과 지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가고 있어요. 왜? 우리 국민들이 바깥 세상을 모르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사드 반입 핵전술 이거 건의했었는데 초창기 트럼프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절하죠. 또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제품 막 온갖 불평등하게 하고 기업들 괴롭히고 해서 WTO에 제소하려고 했죠. 그때 승소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건 부당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포기하죠. 왜? 왜 안 할까? 응? 이런 게 바로 사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주어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면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자주외교가 돼버려요. 나 이상해 이거 보면. 이게 주어가 미국이 되면 그때는 애들이 분노하고 이러서요. 얘네들 누굽니까? 사회주의 혁명가들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잠식하는 거 괜찮아. 근데 미국이 잠식하는 건 안 돼. 왜? 미국은 제국주의자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5년도에 짐바브웨 무가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국은 미국 제국주의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지금 사실 무가비 대통령 실각에는 중국이 배경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친북행위. 시간 많으니까 빨리 통과할게요, 이제. 코미텔은. 이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이제는 한중일이 합작을 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 쳐서 데모하는 놈들과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데모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옛날 때 밖에서 탄핵 집회했던 애들이 다 같은 단체야. 어떻게 된 거야? 저 이거 하도 강의할 이제 일본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저 아마 다음 주쯤에 일본 테레비랑 인터뷰할 겁니다. 아주 낱낱이 박힐 거예요. 예. 일본에서 저렇게 주체 사상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저러면 혐한이 생기죠. 그쵸? 여러분 아십니까? 조총련의 70%가 남한 쪽 사람이라는 거? 북한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 고향인 사람 별로 10%도 안 됩니다. 다 소위 얘기한 자생적 빨갱이에요. 우리나라 남한에서 생긴 사회주의자 빨갱이들입니다. 바로 제주도와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중에도 김해 쪽이나 대구 쪽 사람들이에요. 이쪽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일본 조총련의 거의 70%를 차지해요. 북한 출신 10%도 안 돼요. 어? 다 우리예요. 다 우리. 대한민국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오키나와에 정교조에 애들이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학생들. 그래서 반미 데모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교조. 이게 왜 일본에 있습니까? 청교조 애들이 학생 데려갔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나는 일본의 시위대, 일본 공산당, 일본 사회당 이런 애들을 만나서 거기서 반미데모 한단 말이에요. 그 얘들 누구예요? 얘들이 무슨 민주 세력이야. 인민민주주의 세력이지. 그쵸? 다 드러나 있잖아요. 다 드러나 있는데도 왜 이걸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죠? 동맹의 선택 방법. 이것도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세상은요, 현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웃국가와 인접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웃국가는 반드시 존재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던 진상을 떠는 이웃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있고 뭐 각종 이웃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관계를 멀리해야 되고 누구를 견제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예? 합리적으로. 자, 좌파들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은 다 패권 국가고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가가 다 그래요. 그럼 미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모든 나라는 제국주의화, 즉 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죽이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했어요. 늘 그래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무슨 뭐 성인군자의 나라,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존재할 뿐 현실은 항상 이래왔어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히틀러, 나폴레옹, 누가 됐던 간에 늘 그래왔죠? 자,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말고, 자, 우리 그냥 현실을 보자고요. 아, 현실이 이러니까. 자,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저기 사회주의들 찾아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은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랑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아, 골치 아파요. 우리의 이웃 국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변 국가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미국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네? 아, 그러면 뭐 여기에서 봤을 때 위험도로 봤을 때 이쪽이 더 낫네. 판단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관계. 강대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싸움도 합니다. 외교적 분쟁도 하고. 근데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국이나 러시아는요, 바로 무력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쵸?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한국한테 했던 사태 보세요. 사드 문제로 어떤 짓을 했는지 대놓고 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외교적 결례를 이번에 했죠. 트럼프 방한 기간 동안에.
와, 진짜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조용하죠? 물론 미국이 조용하진 않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지금 금융폭탄과 경제보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죽일 때는 가차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협력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국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더 부드럽네요. 이쪽이 낫네. 또 하나 볼까요? 분쟁 해결 방법 이미 얘기했으니까 통과. 이민정책. 아메리칸 타운 있습니까?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군 기지는 있어요. 물론 미군 기지 안에 아메리칸 타운은 있죠. 근데 그 인구가 증가하거나 뭐 여러분들의 경제를 뺏어 먹진 않죠. 거기 아메리칸 타운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뭐 신발을 만든다거나 테레비를 만들 때 아메리칸 타운, 미군 기지 안에 아메리칸 타운이 막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해서 여러분들의 무슨 뭐 일자리나 사업을 빼앗지는 않죠. 오히려 군대다 보니까 소비를 하기 때문에 미군 기지 주변에 술집이 생기고 소비가 발생하고 그러죠. 맨날 미군 철새라 데모했다 진짜 미군 기지 철새니까 나중에 막 주변 사건에서 난리가 났죠. 가면 안 돼 막 그러죠. 왜? 먹고 나갔거든 그걸로. 그렇죠?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 본 적은 없어요.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는 인구가 감소하던 나라예요. 러시아 타운? 뭐 있긴 있습니다. 미국 가면은. 그렇지만은 막 그런 거 없어요. 뭐 있어봐야 뭐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차이나타운 어때요? 없는 데가 없죠. 예? 저 차이나타운이 그냥 차이나타운만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중국의 차이나타운 정책 어떻게 하냐. 지금 뭐 우리나라 관광객들 온다고 좋아하는데 중국에 쓰는 꼼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부자들이 돈을 한국에 갖고 와서 부동산을 삽니다. 대표적인 게 평택 차이나타운이에요. 저 중국 부자들, 중국 공산당 정부 공안들이 공작금을 가져다가 지금 거대한 차이나타운을 짓고 저 도시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해외여행할 때 차이나타운 가면은 가장 음식이 싸다는 거. 인지하셨어요? 젊은 분들 해외 가시면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싼 음식을 먹고 싶으면 차이나타운 가면 쌉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그거 왜 싼 줄 아십니까? 인건비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부자들이 저렇게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이제 건물주가 되고 이제 소유주가 되면은 거기다 미리국 중국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걔네들은 밥 새끼만 먹으면 감지덕지한 애들이에요. 왜? 한자녀 정책 때문에 두째, 셋째가 되는 검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중국에서 살 수 없어요.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의 노예식으로 해가지고서 중국 음식 만들고 또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죠. 거기서 물건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이나타운이 생기면은 차이나타운 주변의 상권과 산업이 다 무너집니다. 왜?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데 평택 차이나타운은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평택 차이나타운을 지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왜 할까요, 그러면? 뻔한데, 미래가 보이는데, 근데 이걸 외국인 투자 유치, 그래서 막 가위 끄고 막, 내가 중국 돈 투자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또 주민들은 박수 쳐주고 또 그 다음 찍어주죠? 개돼지가 따로 없죠. 진짜 노예가 되고 싶은 거죠, 진짜. 네.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자영업을 하던 크던 작던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중국한테 망해서 중국 밑에 노동자로 끌려가야만 그렇게 직성이 풀리겠어요? 왜 그 짓을 하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부채질을 하죠? 그리고 왜 국민들은 그거에 동조를 하냐는 겁니다. 트럼프가 제2의 루즈벨트처럼 한국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꺼져 이 얘기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봅니다,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미국의 정계에서 과거 루즈벨트가 조선에 대해서 평가했던 그러한 말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언젠간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산업구조. 미국은요, 산업구조가 금융과 군수산업입니다. 과거 미국과 일본이 충돌한 시절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제조업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제조업을 이길 수 없자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엔화를 평가 절상을 해요. 일본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요. 덜 팔리게 하려고. 근데 일본은 그걸 기술로 극복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걸 더 벌었어요. 결국 제조업 경쟁에서 미국이 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업과 군사산업을 이겨납니다. 그러면서 97년도야 91년도에 금융공격을 해서 일본을 박살을 내버리죠.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오늘날 일본이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엔저를 해가지고 값싸게 일본 제품을 수출 시장에 내놓아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합니다. 과거 같았으면요, 엔화 평가 절하했으면 미국이 난리를 쳤어요. 누구 마음대로 엔화를 낮춰, 올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은 낮춰도 터치를 안 해요. 왜? 산업 구조가 변했어요. 미국이 산업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에이씨, 나 제조업 안 해. 그런 거예요. 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시아인들의 이 근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포기한 거예요. 나 이거 하겠다. 그래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미국의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안 부딪히면서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이유는 서로 밥그릇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에. 맞죠? 되잖아요. 왜 안 할까 근데? 그리고 러시아 어때요? 자원 수출 국가죠? 우리 러시아로부터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싸게 수입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도 돼요. 되는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이거를 마구마구 쓰면 안 돼요. 써도 조금만 써야 돼. 조금만. 뭐 어쨌든 나쁘진 않아. 그리고 중국은 어때요? 수출 주도형 국가죠. 우리랑 다 겹치죠? 중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의 아이템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 세 개의 패권 국가 중에 누구랑 친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죠? 중국이 강해지면 우리의 제조업은 무너질 테고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무너져서 직업이 창출 안 되면은 젊은 애들이 결혼을 못 해요. 인구가 감소되는데 중국 애들은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꾸역꾸역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잠식하고 우리 제조업 산업을 또 장악해 나가요. 이러한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 구조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이래서 내가 매국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국노라는 게 꼭 뇌물만 받아서 매국노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 시스템과 근간을 흔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매국노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했죠. 일본 침략에 대해서 사대부 유림들이 우와 항일 투쟁하자고 일어나는 것만 독립운동입니까? 왜 개혁을 안 하고 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서 나라를 식민지를 만들게 하냐는 거예요. 식민지 안 하겠으면 독립운동 안 해도 됐잖아요. 예? 지금 이 짓을 하면서 적폐청산을 한다고요? 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중국 돈 좀 그만 먹어라 해요. 니들 중국 돈 먹고 멀쩡할 것 같냐 이거예요. 이거 모를까? 이거 다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가죠? 코스피가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나빠질까봐 중국이 주는 물량을 땡겨서 받고 있습니다. 왜? 한국 반도체여야만 중국의 핸드폰이나 모든 전자제품이 만들어지니까. 플러스 비트코인 제작이 있습니다. 중국은 자금 유동성이 떨어져요. 수출이 잘 돼야만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걷어들여서 돈을 움직이는데 미국이 계속 수출 루트를 막아서 수입이 없어요. 근데 뇌물은 줘야 돼. 뇌물 줘야죠. 주변 국가들. 우리나라도 지금 뇌물 달라고 손 벌리고 있잖아요. 뇌물 주세요. 관광객 좀 보내주세요. 왜? 돈다발 들고 오니까. 그 돈다발 돈은 어디서 나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만들려면 한국 반도체밖에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 애들도 반도체는 만들어요. 독일 애들도 만들고. 근데 중국 애들이 걔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반도체 안에 해킹 시스템이 있을지. 그래서 등신 갖고 4대주의 잘하는 한국 반도체 제품을 쓰는 거예요. 왜? 성능이 좋거든요. 반도체가 처리 속도가 빨라야 비트코인의 돈을 캐내는 속도가 빠르니까. 무진장 깔아놓죠, 지금. 지금 평창올림픽 하는 평창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트코인 단지를 만들었죠. 거기가 근데 우연히 일치일지 몰라도 중국인들 투자구역하고도 왜 이렇게 겹칠까요? 거기서 만들어진 자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게 민주화라고. 예? 그 민주화라는 의미가 중국화 시키는 게 민주화입니까? 지금?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까요? 난 지금도 늘 얘기해요. 왜 중국 문제 저만 떠드냐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 떠들지 않지? 이거 심각한데. 이러면서 민주화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한다고요? 걔네들은 어용 집단입니다.
중국 돈 받아먹고 중국의 이익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제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의 인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에게 누가 더 근무 여건이 좋습니까? 이건 말 하나 안 하죠? 이게 뭐가 말 같지도 않은, 말 개벽다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 이게 바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기심과 국가관이 없는 그 좌파들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인식, 플러스 젊을 때 정교조들한테 공부했던 사회주의가 오늘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 도그빌, 꼭 저는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그빌 영화. 도그빌이 뭐냐면 니콜 키드만이 마피아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진하게 부잣집 딸로 공부만 하고 자랐기 때문에 세상을 항상 아름답게 봤죠. 근데 아빠가 마피아야. 맨날 약한 애들 둘 겹해서 협박해서 돈 뜯고 해. 그래갖고 자기 아빠에게 실망을 해서 나는 아빠와 다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해서 어디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부흥시켜줍니다. 먹을 거, 농사 짓는 법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을을 잘 살게 했더니 얘네들이 저 니콜 키드맨을 잡아다 노예로 부려먹어요. 성노기에게도 써먹고. 그래서 진탕 고생하다가 나중에 간신히 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불러요. 와서 뭐 합니까? 마피아들이. 저 도그빌이란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기관총으로 다 쏴 죽여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 도그빌의 주민하고 같은 운명을 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스스로 성장한 겁니까? 프레이저 보고서 나오죠? 민족문제연구소 걔들이 만든 거. 박정희 대통령 비하하려고 만든 거. 거기도 나오죠? 미국은 대한민국을 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로서 체제 경쟁의 모델로서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미치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훼손시켜가면서 남의 나라한테 일방적으로 퍼줍니까? 그런 나라 없어요. 서로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기브앤테이크로 이해관계가 맞았고 미국은 좋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제대로 썼어요.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았던 거예요. 뭐가 나빠요? 원래 그런 거지 국제관계라는 게. 예? 이게 부당한 겁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돈 받아먹는 건 괜찮고 미국 돈 받아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미국 돈 받았을 때 뭐 했습니까? 제조업 육성시켜서 취업을 창출시켰어요. 지금 이 정권이 중국 돈 받아먹고 하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 투기, 금융, 부동산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취업 창출하고 도움이 연결됩니까?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친일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친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라보질 않고 있어요. 예? 과거에 우리가 친일파들에게 당해서 나라가 뺏겼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친중파들 때는 나라를 뺏기게 생겼는데 왜 지금 현재를 안 바라보려고 그러죠? 과거 일본의 친일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던 거는 과거의 일이라면은 친중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의 식민지를 당하려고 하는 이 위기는 현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지금. 근데 간 거는 불구경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러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를 왜 미국이 도와야 될까요? 언젠가 저는 트럼프가 연설할 때 루즈벨트의 말을 인용할 날이 올 거라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 나간다면 정권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면 국민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뿌리채 다 썩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구제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보수적 사람들도 변해야 됩니다. 부정부패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냥 무조건 뭉치려 하지 마시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밀립니다. 저런 진짜 허접한 100년 된 사회주의의 이론에 대항을 못해서 이렇게 밀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 막시즘 보면 진짜 허접하기가 그지없거든요. 온통 허점 투성이에. 그런 허점 투성이 이론을 반박을 못하고 이렇게 밀렸다는 게 어떻게 말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니 이 경제적 불안한 게 결과로서 존재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게을렀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계몽해야 되고요. 사실 더욱더 많은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시선을 뜨게끔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진짜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